네, 자기소개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소통의 아이콘을 맡고 계신 우리 최준철 대표님부터. 네, 저의 국회인 준철쌤을 맡고 있는 최준철이고요. 오늘은 한가투 펀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로서 오늘 나오게 된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다음은 우리 영원한 최준철 대표님의 동반자 김민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 한가투 펀드에서는 딥밸류와 행동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또 샤이가이를 맡으신 두 분. 박성재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한가투펀드에서 성장주의 스타일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창현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한가투 펀드에서 밸런스형을 담당하고 있는 조창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네네네. 너무 다 잘해주셔서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어이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VIPTV 구독하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한 곳이죠. 바로 VIP 자산운용 라운지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해 출시돼서 우리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며 공모펀드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운용하시는 네 분 매니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시 직후 딱 작년 이맘때죠.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신 바 있었어요. 딱 설정 1년, 첫 돌을 맞이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 향후 계획까지 네 분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에 나와주셨을 때 조창현 매니저와 우리 박성재 매니저 같은 경우엔 처음 소통 데뷔를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 두 팀장님들 정말 볼매입니다. 그리고 두목님들이라고 부르고 또 부두목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 너무 듬직하다고 앞으로도 많이 나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또 뵙게 됐네요. 저만 반갑나요? 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이라서 어색한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이 샤이가이 두 분과 또 두목님들 든든하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영상에서 이 네 분 매니저께서 출연을 해주셔서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출시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딱 펀드 출시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공모펀드 출시 첫 해다 보니까 정말 설정하고 운영하고 정말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이 딱 수트 입고 멋지게 사진 촬영을 하셨던데 보니까 혁신금융 관련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네. 어떠셨어요? 지난해 10월에 금융의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여러 SNS에서 댓글들 보면은 너희는 수수료 받고 손해는 뭐 우리가 보고 수수료 너희들이 챙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댓글들을 무시하지 않고 처음에 냈던 그 저희 상품이 손익 차등형 상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수가 한 10% 정도 약간 저점에서 올라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새로 가입하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더 올라가거나 시장이 더 올라가면 좀 이게 서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가 10% 손실이 나면 우선적으로 저희 감당해주는 펀드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당일날 완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낸 게 본체죠. 저희가 온라인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공모 펀드를 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성과 연동형이라 해서 차라리 그냥 손실이 나면 수익을 받지 않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수익이 더 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익을 좀 더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면 저희가 뭐 우수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려운 곳을 명확하게 캐치해서 긁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날 인터뷰를 보니까 최준철 대표께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강력한 유인책이 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그 공모펀드 시장이 왜 침체됐는지를 두 분이 명확하게 그 원인을 꿰뚫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액티브 펀드는 정말 사양 산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중에 ETF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렸다고요.
저희가 그 펀드를 출시할 때 공펀드 시장이 너무 침체였고 네. 시장도 좀 하락세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판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1년도 안 돼서 2천억이 넘는 자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저희도 네. 굉장히 고무가 되기도 했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네. 손익 차등형이나 그리고 뭐 성과 연동형 이런 좀 차별화된 구조에서 네. 좀 여기는 뭔가 그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뭐 가장 많이 팔린 액티브 펀드에 올랐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2천억 정도가 가장 많이 팔린 펀드라고 하는 건 얼마나 또 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최근에 또 모 언론사에서 현직 PB들,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증권사 PB들이 가장 추천하는 펀드에 최다 추천 펀드로 또 와.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모 지방은행에서 5년 만에 액티브 운용사를 선정을 했는데 네. 저희가 또 거기 선정이 돼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망을 계속 넓히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고무적인 수치는 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소위 이제 연금 자산이 전체 수탁고의 20%를 넘는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와, 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1임 3호에서 공모펀드로 진출을 할 때 좀 다수의 그 직장인들의 연금 자산을 우리가 많이 좀 불려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풍족한 노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그게 또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돌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너무 기분도 좋으실 것 같아요. 추가로 보면은 그 금융의 날 인터뷰에서 보니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다. 아주 꾸준한 장기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1년이 됐다 보니 그래서 이제 결과를 입증하는 그런 어찌 보면 중요한 1년의 성과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네. 자축해볼까요, 저희? 저희가 출범한 이래로 올해 3월 말까지 저희 수익률이 23.5%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요. 네.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 상승률이 10.9% 정도였으니까 2배가 좀 넘는 와. 수익률을 기록해서 결국은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네. 직업이 결과로서 이제 과정을 입증하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신뢰를 쌓아가는 네. 오렌 버핏이 이제 장기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도 계속 레코드를 잘 쌓아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과정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펀드를 설계한 것들 보면은 저희가 4명의 어떤 다른 걸그룹에서도 보면 걸스데이에서 보면 해리가 먼저 떴다. 이제 이게 좀 지난 얘기긴 한데 그게 그 뭐 보면은 실제적으로 각자 그 시장에 주목을 받거나 네. 내지는 그 캐릭터가 먹히는 예능에서 뜨기도 하고 노래가 뜨기도 하고 어떤 밈이 또 히트해가지고 뜨기도 하고 약간 뭐 걸그룹에서 팀워크를 하면서 하는 것처럼 각자 주목받는 구간들은 틀리지만 네.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은 모든 메뉴 내지는 오마카세 이런 것처럼 네. 편안하게 느끼면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취지에 맞는 네. 어떤 상품의 설계 취지에 맞는 수익률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희가 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가치 투자 대가들의 집합이다라는 네. 말이 확 와닿고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걸스데이에서 누구를 맡고 계신 것 같으세요? 해리의 제자. 막내 해리, 네, 김민국 대표님의 취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네 분이 시장은 계속 변모를 하는데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줬던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자축을 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23.5%. 이 한가투 펀드가 저희 앞서서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공모펀드와 다르게 이 운용 보수가 성과와 연동하는 구조잖아요. 최준철 대표님, 그러면 수익률이 1년 동안 좋았으니까 운용 보수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과 연동형을 했지만 1년 동안은 0.8%로 운용 수수료가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직전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변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4분기에 1년 수익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분기에 수수료가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의 10%가 운용 총 보수인데 최저는 0.0% 그리고 캡은 상당 캡은 1.6% 그걸 초과하진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운용 성과가 좋은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인데 운용 보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딱 됐으니까요. 다음 분기에 새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최 대표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1.6%의 운용 보수를 지급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할 걸이라고 0.8%가 낮았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또 1년 성과를 확인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또 그 성과에 맞는 네. 또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해주시면 저희 또 그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고객들이 그 성과와 그리고 매니저의 노력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또 그만큼 저희가 호응을 하는 건데 그래야 또 이런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분기별로 따지면은 0.8 기본에서 뭐 분기에 따라서 0.2% 정도가 업해지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기분 좋게 수익률이 좋으면서 분기에 한 0.2% 정도를 더 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수렴해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게 길게 보면은 아마 좀 결과에 따라서 좀 공정한 그런 수수료 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두 분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 성과만 좋다면 사실 1년 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분께 얼마나 밥 사고 싶으시겠어요. 뭐라도 대접하고 싶으신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분이 그 마음을 또 잘 알고 이렇게 보수에 녹여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고민을 해서 결과로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난 1년의 성과와 두 분의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한가투 펀드가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네 분 멀티 매니저 라는 측면도 다른 공모펀드와는 좀 다른 점이잖아요. 아까 이어달리기라는 좋은 표현을 또 김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 누군가가 이제 하드캐리하고 누군가가 또 방어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년을 정작 해보니까 쉽지 않네. 혼자 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순간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창현 매니저님 이렇게 살짝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지난 1년 혼자 할 때와 함께 했을 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있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불편했거나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운영상의 불편함은 딱히 없었습니다. 뭐 같이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제가 맡은 부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계속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괜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부진할 때 다른 분들이 성과를 보완해 주시기도 해서 전체 펀드에 어쨌든 변동성이 적게 나타나는 거니까 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의 성과를 그 측정하는 지표 중에 수익률 말고도 변동성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멀티 매니징을 하는 게 분명히 장점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더 살아났던 멀티 매니저의 구조였다 네. 말씀이시죠. 박성재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도 크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고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불편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펀드 자금이 유출입이 좀 많을 때는 사실 좀 이제 손이 좀 많이 가기도 하는데 네. 저희가 출시 이후로 계속 지금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소형주 성장주를 좀 많이 편입을 하다 보니까 펀드 성격상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제 펀드가 이제 변동성이 크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좀 낮춰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펀드 전체적으로는 변동성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제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서 좀 더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걸그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단체 아이돌처럼 잘된 걸그룹이고 잘된 걸그룹 걸스데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같이 하다 보면은 더 힘든 점이 많을 거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단점이 더 보완이 됐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두 대표님은 더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멀티 매니저를 그 전에도 저희가 3호나 이런 데서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정말 본격적인 적용은 이 한가투 펀드부터였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점은 두 가지였는데 네. 하나는 이 4명이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넓이와 깊이가 다 그 합쳤을 때 갖춰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두 번째는 4명이 다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담았다면 합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저는 좋게 봤는데 3명은 동의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실패했더라도 작은 비중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이 시장에 앞서서 우리 4명이서 먼저 검증해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리고 조금 더 아이디어의 강도가 떨어지는 거는 낮게 설정이 되고 그게 다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도 멀티매저의 하나의 장점이에요. 다만 이거의 전제는 이 4명이 모두 다 같은 강도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실력이 비슷비슷해야지 사실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이 멀티매저는 또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어찌 보면 이 두 분의 실력을 같이 존중한다는 의미로도 들리고요. 그래서 원팀의 장점이 극대화된 결과가 한가투펀드의 1년 성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원팀으로서의 네 분의 역량을 좀 기대하게 돼요. 두 분도 팬분들이 구독자분들 안에서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소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매니저님?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박 안 매니저님. 나온다는 얘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각 매니저께 이제 지난 1년간의 포트폴리오 운용 리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이었고 어떤 게 특별했는지 우리 조 매니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특정 스타일이나 좀 섹터의 스타일이 좀 강한 편은 아니고요. 저는 네. 좀 밸런스의 밸런스형이라서 왕자 맞으시죠? 정자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덱밸류나 아니면은 뭐 IT나 이제 하이퀄리티나 이런 주식들이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골고루게 좀 편입이 돼 있는 편이고요. 하나씩 정도만 추리면 일단은 저희 좀 기여를 많이 했던 거는 방산 섹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고객분들도 뭐 뉴스나 언론 통해서 이제 K방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네. 같은데 저희 포트폴리오에 이제 방산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풍산, 뭐 LIG 넥스원, 뭐 S&T 다이내믹스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고 네. 그런 종목들이 좀 골고루 수익률에 기여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머스주 실적도 되게 많았고 실제로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실책이라고 생각했던 종목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고 태양광 업체가 있는데 사실은 뭐 미국 태양광 시장 워낙 좋게 봤었고 네. 그리고 IRA라는 법이 이제 약간 중국 모듈 업체들하고의 경쟁 구도를 약간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서 미국 주거용 시장도 좀 많이 안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공장이 많은데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가격이 많이 끌어내리면서 네. 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쉽게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좀 손실폭도 좀 컸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정의 종목을 하나만 꼽아보신다면? 수익 기여도가 제일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방산이고 뭐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가 제일 많이 기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수익 역시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가장 애정이 가는, 그렇죠? 뭐 당연합니다. K방산이 올해에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네. 많은데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또 올해 계획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박성재 매니저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4월, 7월 특히 하드캐리를 하셨다고.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비중이 컸었던 이제 그 PB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성과를 좀 이제 캐리했었고, 네. 그다음 중순 넘어서부터는 이제 IT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면서 네. 수익률의 어떤 그 바톤을 좀 이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사실 핵심 키워드는 이제 수출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잘하고 있던 업체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여러 지역에 나가서 이제 가성비 있는 이제 제품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왔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이제 실제로 이제 수출 데이터와 실적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의료기기 피부 미용 쪽 의료기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리레이팅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도 좀 다양하게 많긴 한데 그런 종목들이 좀 대체적으로 다 올랐었던 점이 좀 인상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는 작년 이제 상반기를 이제 바닥으로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이제 중순 이후서부터는 이제 회복세가 좀 시작이 됐었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발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워낙 좀 이슈가 되면서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어쨌든 성과가 좀 좋았었고 물론 엔비디아나 HBM을 예상하고 저희가 투자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같이 엮이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난 한 해 좀 수익률이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쉬웠던 점은 반도체나 의료기기 섹터 자체가 비중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네. 이제 개별 종목에서 또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냈었던 점이 가장 좀 아쉬움이 남고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뭐 올해부터는 좀 성과를 내줄 거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섹터 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섹터에 투자를 하더라도 네. 뭐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그런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현타를 느끼는 그런 좀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팀원들하고 열심히 좀 리서치하면서 좀 이겨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애정 있게 봤던 종목을 골라주신다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네. ISC라는 종목이고요. 네, 작년에도 워낙 좋았었는데 저희가 네. 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향후에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도 워낙 종목별로 이렇게 시장에 선택을 받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안에서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현타를 느꼈다 이런 말씀도 솔직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투자자분들이랑 정말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시장의 선택을 못 받을 때 이 가치 투자자로서 절대 이런 데 안 흔들리실 것 같은데 똑같이 또 현타도 느끼시고 거기서 또 복귀하고 나아가시나 봐요.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그런 종목이 꼭 이제 저희가 원하는 예상하는 타이밍에 꼭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사실 또 뭐 작년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많다고 했지만은 뭐 너희는 왜 이런 주도주가 없냐 뭐 사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사실은 어쨌든 저희는 수익률로 결국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고 평가를 받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저희가 뭐 어떤 종목을 잘 분석하고 많이 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사실 안 오르면은 사실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제 복귀를 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가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계속 좀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채찍을 스스로 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지난 1년 운용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핵심적으로 어떠셨는지 특히 올해 아주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이게 속 뒷걸음 치다가 쥐를 잡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뭐 그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올해 또 많이 올랐는데 자동차, 금융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다음 우선주, 지주회사 그러니까 당대에 인기 없을 만한 것들인데 사실은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싸면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러니까 싸다고 하는 것은 큰 이렇게 일종의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제가 혹시 아이디어 틀리더라도 절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큰 종목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손해봤던 그런 케이스는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많지 않고 덜 올라서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뭐 이제 좀 더 보람 있거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네. 아세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년 반 전, 3년 가까이 전에 저희가 공시를 일반 투자 목적으로 공시를 내고 회사한테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배당 성향이 10%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러면서 뭐 자살도 소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배당 안 하는 다른 회사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만 귀찮게 하느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년 3년 지나면서 지금 자사주 12번 정도 매수를 하고 자사주 벌써 3번 정도 소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촉매라 이런 부분들을 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서 밸류텔 그런가 보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회사한테 소통하고 건의하고 저희는 이제 매운맛 20% 순한맛 8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호적이지만 만만하지는 않은 이런 왜냐하면 저희한테 돈을 맡기신 분들이 저희를 믿고 그렇죠. 저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에 할 얘기도 하고 대신 전문가로서 뭔가를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저희가 다른 ETF나 그냥 패시브한 펀드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어떤 고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게 한 5년, 6년 뒤에 회사에 무슨 얘기하면 실현됐다면 네. 그 다음에 2년 반, 지금 1년 그리고 오. 지금 한 2, 3개월 정도 돼서 훨씬 더 그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간이. 네. 피드백 기간이. 왜냐하면 우와. 저희 말고도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으니. 여기저기서 맨날 자사주 매입소가 내지는 어떻게 밸류 올릴 것인가 우리나라가 왜 밸류에이션이 낮은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얘기하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뭘 바꾸면 되나요? 라고 얘기해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기특하다고 생각이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희한테는 일종의 보람, 장점 이런 것들이고 좀 더 아쉬웠던 종목 이런 것들은 이제 뭐 KCC 글라스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그 면이 좀 그 건설업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닿아 있거나 이런 몇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은 네. 이제 오르지 않고 남들은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올해 혹은 내년에 네. 잘해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서사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고 계신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올해 연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정책과 함께 그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또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최준출 대표님은 지난 1년 돌아보니 운용 어떠셨어요? 네, 쭉 이제 3명 매니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실 저도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섹터는 예. 좀 다르지만 종목별로 겹칠 때 많죠. 그럼요. 저도 네. 뭐 ISC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그리고 뭐 메리츠도 있고 네. 이제 아세아도 있고 다 이제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각자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한 거를 보고 저도 이제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비중이 뭐 중첩이 됐으니까 그만큼 더 많았던 거고 그게 이제 전체 수익률에 기여를 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짜릿하기도 하고 좀 운도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을 그전에도 좀 좋게 보고 있었던 게 네. 제가 오늘 음식료 업체 자체를 좀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삼양식품이 좀 원 아이템 리스크, 그러니까 너는 불닭밖에 없잖아 때문에 좀 저평가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네. 이 불닭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약간 제2의 중국이 사실 불닭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팔리던 게 오프라인에 팔리고 그리고 대형 유통망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심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공모펀드 저희가 딱 시작한 작년 4월 넘어서 직후에 갑자기 삼양식품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이제 좀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펀드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드라이 파우더가 있으니까 삼양식품을 비중을 좀 많이 샀습니다. 대표님 드라이 예. 파우더가 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금, 그러니까 공모펀드 출시하고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예. 새로운 자금. 새로운 자금으로 아. 이제 삼양식품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설득되면서 주가가 사실 2배 이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네. 그만큼 상승률도 좋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역발상이 먹혔을 때 좀 되게 짜릿함을 느끼는데 그런 삼양식품에 쏟아졌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적으로 이제 불식하고 불닭이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제 K라면의 네. 대표 주자가 되면서 지금은 심지어 농심이랑 시가총액이 차이가 얼마 안 날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거든요. 농심이 원래는 음식료 특히 라면주에서는 대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삼양식품이 이제 이익의 성장 각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이제 따라잡게 된 거죠. 해외 수출 비중도 70%가 넘어가니까 더 이제 수출주라고도 할 수 와. 있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엔터가 좀 아쉬웠습니다. 엔터가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앨범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고 좀 소위 말하는 이게 맨파워 리스크 이런 네. 것들이 좀 생기면서 좀 상승분을 반납하게 돼서 약간 1승 1패 그리고 현재는 약간 지금 무승부처럼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던 섹터인데 비해서 여기서 거둔 성과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엔터의 속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다른 하나 또 아쉬웠던 거는 이제 중국 관련주였습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 소비가 빠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 네. 또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그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애정의 종목 또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기준인가 아니면 과거에 지난 1년 아니 뭐 제일 많이 벌어준 삼양식품 삼양식품 제가 사실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삼양식품 투자하면서 제가 삼양식품 많이 모든 드셨어요? 플레이버를 다 먹어봤거든요. 뭐가 제일 입맛에 맞으시던가요? 역시 까르보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맛있어요. 핑크색 맞죠? 예, 네. 예. 그 미국인들도 이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위장을 이렇게 좀 상해가면서 그걸 먹었던 보람이 많이 느껴지고 네. 자녀들이 이제 청소년들인데 네. 불닭을 진짜 라면보다도 더 많이 먹거든요. 그 힌트를 또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네. 확신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비장은 내줬지만 수익을 가져다 준 돈으로 바꿨습니다. 고객들을 위해서. 예. 이제 또 보호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까 저 김 대표님께 안 여쭤봤더라고요. 애정의 종목? 이제 풍산 같은 저는 좀 간이 작아서 비싼 종목은 많이 못 사거든요. 근데 싼 걸 샀지만 그 상승률은 못지않게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신없이 좋은 뉴스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리가가 오르고 뭐 다른 신규 수조 올라오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것들이 있고 네 분과 함께 애정의 종목들 들어봤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인 것 같아서 좀 짚어보면 이게 방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방산을 저희가 사실 다 산업을 좋게 봤거든요. 그게 네. 내부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픽이 다 달랐다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요? 네.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잘하는 놈을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많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깊이 파고 비중도 높았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로템으로 좀 갈아타는 정도의 플레이를 했는데 네. 또 우리 중소형주를 탐방 열심히 좋아하는 박 팀장은 네. S&T 다이나믹 또 많이 가지고 아. 있었고요. 좀 숨어 있는 방산주. 맞아요. 예. 그리고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풍산홀딩스 이런 좀 저렴하면서 게다가 또 지주까지 이렇게 네. 섞어가지고 방산을 또 쫓아갔고 우리 조 팀장은 그 모든 방산주를 다 갖고 있는 예, 한국에서 진짜 방산의 아버지네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물론 비중 차이는 있지만 네네. 그만큼 편견 없이 그 비중을 관리하는 그런 특성이 이 섹터 하나로 드러난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분이 토의하다 보면은 엇갈린 의견이 나올 때 더 특별한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좋은 의견으로 합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댓글 중에 하나가 혹시 네 분의 의견이 너무 일치해서 쎄한 적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저희가 비중 오랫동안 많이 가져갔던 네. 메리츠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 대표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신 포트폴리오가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5년에서도 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4명이 합치되는 종목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리츠 말고는 하나에어로 방산 이런 정도가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좀 합의에 가까웠던 그게 조직의 컨센서스죠. VIP 자산운용의 애정의 섹터는 방산으로, 그렇죠? 금융과 방산이었던 방산이었던 거죠. 것으로 네. 얼마든지 또 주가나 내증권에 바뀔 수 따라서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뀔 수 있다는 점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좀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로 가볼까요? 올 한 해 내부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으로 이번 포트폴리오 운용 또 하드캐리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향후 전략과 투자 아이디어를 여쭤볼 텐데 이번에도 우리 조 매니저님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저는 항상 이제 기업의 이익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올해 내년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다운사이드는 좀 막혀 있으면서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여전히 찾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향후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도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섹터가 이제 방산이랑 네. 뭐 화장품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이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도 주가들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까지 좀 안 좋았던 이제 섹터나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엔터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작년 초까지는 좋았는데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약간 음반에 약간 버블이 좀 있었죠. 사실은 팬들 간의 과열 경쟁도 있었고 중국에서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음반의 역성장 사이클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했을 때 전작 대비 이제 음반이 덜 팔리는 네. 그런 사이클이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보세요? 네, 이제 한 번씩 다 컴백을 하면서 이제 한 번씩 다 역시장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지나는 동안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대신에 이제 음반이 덜 팔린다고 이익들이 감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대신에 올해도 이제 빅3는 전부 다 전년 대비 이제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틸리티 섹터에서 뭐 SK가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좋아해왔던 종목인데 이제 경상 이익 레벨이 거의 더블업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울산의 LNG 발전소가 올해 9월에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 해서 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영상을 보니까 에스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에스파 좋아죠. 네. 엔터 중에 최애가 있으세요? 최애로 보시는 종목? 인터주는 다 좋아하는데요. 네. 빅3는 다 좋아하는 편이고, 네. 그때그때 가격에 따라서 조금,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살짝 교묘하게 피해가 주셨는데 잠시 후에 엔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집중적으로 여쭤볼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쭤볼게요. 이익 턴어라운드에 좀 집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터, 방산, 그리고 유틸리티 힌트를 주셨고 최주철 대표님은요? 변화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제가 작년부터 한 2년 정도는 피부 미용에 꽂혀가지고 네네. 그쪽을 엄청 체험도 많이 하고 봤어요. 예, 많은 시간을 해보셨다고. 썼거든요. 예, 네.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게 관심이 지금은 그 화장품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넓게 보면 다 K-뷰티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장품에 제가 소위 꽂혀 있는 이유가 일단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너무너무 초호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가 한 3만 개 정도가 있거든요.
3만 개가 무한 경쟁을 하고 와.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품 기획과 마케팅에만 쏟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올리브영의 선택을 받고 아. 또 그 인증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에 가니까 네. 마치 그 브라질 이제 축구 선수가 네. 브라질에서 축구를 잘했는데 유럽 가니까 막 골이 막 들어가고 오. 막 수비수를 다 제끼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수월하게 해외로 진출을 하는. 아.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대형 화장품 회사가 중국을 무대로 네. 전성기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이제 인디 브랜드,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그 미국이나 일본 선진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팅을 해보면 너무 상황이 좋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굉장히 꽂혀 있고 저는 사실 아나운서님 파우치에 어떤 화장품이 들어있는지도 어머. 너무 궁금한데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의료기기 같은 거는 네. 피부과 가셔서 이렇게 해보셨다는 영상을 저도 봤는데 화장품은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접. 색조 이런 거. 일단 요즘에 올리브영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고요. 와. 그 앱으로 랭킹은 뭐 매일 보고 있고 오. 그리고 이제 뭐 여자 뭐 기자님들을 만나면은 네. 이제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 많이 수집하기도 하고 직접 써보기도 하고 네네. 예, 다 사보기도 하고 최대한 하여튼 체험을 하고 있는데 뭐 색조나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쵸. 제가 직접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네. 어려운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게 이제 세상에 같은 코랄은 없다, 네. 같은 주황색은 없다 할 정도로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정말 다양해서 예. 이런 부분. 근데 립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립을 또 전문적으로 잘 만들고 어. 뭐 이제 발색도 중요하고 어. 이제 지속력. 입술에 안 끼는 거, 예, 맞아요. 지속력, 예, 지속력과. 그 미묘한 그런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전문가시네요. 네. 이렇게 워낙에 소비자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또 고를 수 있는 폭이 넓다 보니까 계속 마치 이제 지층이 쌓이듯이 계속 지식이 쌓이면서 좀 안 보이던 종목들도 좀 다시 보게 되고 종목들도 넓어지고 해서 현재 제가 맡고 있는 한가투 펀드의 포트폴리오에서 화장품의 비중과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의료기기는 사실 저희가 거의 이제 고점에 네. 대부분 다 매도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소비재에 아무래도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 좀 눈에 들어오는 소비재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음식료에서는 저는 오리온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오리온이 최근에 그 바이오 업체 이제 출자했다가 네. 아주 그냥 시장에 그 찬바람을 맞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예. 그 이후의 현재의 가격 아. 플러스 오리온이 원래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곳입니다. 정말 본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를 박리담회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뭐 영업이익률이 이제 16% 과자를 팔아가지고 나올 정도로 잘하는 곳이라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낙 뭐 중국, 러시아, 베트남에서 잘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거기 안에서도 혹시 그 알맹이라는 네. 마이구미 알맹이라는 젤리 혹시 드셔보시죠? 그 마이구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마이구미 안에 그 겉은 좀 쫄깃하고 안에가 이렇게 좀 안에 부드러운 오. 예, 약간 포도알 같은 느낌의 그런 젤리가 있는데 오, 못 그게 먹어봤어요. 예, 그게 중국이랑 러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아, 높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니까 하리보 같은 거는 젤리가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시아 사람 좀 맞아요.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얘는 젤리가 히트 치고 있고 그리고 꼬북칩이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 터틀칩이라고 오. 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계속 이제 제품을 붙이면서 뭐 인도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태고요. 와. 그래서 뭐 인도인들 한 명만 사 먹어도 그런 논리긴 한데 이제 뭐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네네. 이런 시장 역량에 대한 진출. 신뢰가 있다 보니까 네네. 현재 가격에서는 좀 제 눈에는 퀄리티 대비해서 많이 네. 싸 보인다. 이게 좀 눈에 띄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가 그 K 컨텐츠 중에서 드라마에 투자해서 사실 그동안 재미를 잘 못 봤거든요. 진짜 안 올라요. 예, 드라마가 이제 해외로 틀어가지고 그 다른 사업들의 꽃길만 깔아주고 예를 들면 아.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뭐 이런 거에 꽃길만 깔아주고 맞아요. 본인은 정작 그 실익을 못 챙겨서 쪽이 좀 좋지 않았는데 네.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와 있는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저는 CJ ENM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빙이 네. 그 OTT 전쟁을 할 때 예. 뭐 매일 그 오리지널 그거 드라마 개발한다고 돈 많이 쓰고 가입자 경쟁하고
그러느라고 누적 적자가 엄청납니다. 네. 규모가 작아서였지 거의 한전 수준의 그런 선수. 적자를 계속 발생을 시켜왔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 하나로 그래요. 네. 2천억씩 적자를 뭐 매년 내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OTT도 이제 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티빙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통합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 계속 이렇게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제 요금이라든지 뭐 가격 인상을 시도하기도 하고 드라마보다는 좀 저비용의 뭐 환승연애라든지 뭐 피라미드 게임이라든지 아, 너무 예, 재밌죠, 다. 그런 그 예능들 중심으로 해서 네. 유저들을 좀 모으는 거기에 이제 요즘에 야구를 인터넷으로 보려면 이제 티빙으로 봐야 스포츠 중계가 또 엄청나게 네. 핫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새로 이제 티빙이 독점 중계를 하게 돼서 아. 이제 남성 유저들도 끌어들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티빙의 적자가 네.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아이디어로 또 ENM의 변화를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포츠. 구독하세요? 저는 OTT만 7개를 와. 예,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치 투자, 그러니까 내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저는 구독료가 화장품도 한 20개? 거기 정말요? 미용기기도 그 네. 바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집에서 네. 쓰는. 네. 오. 제 얼굴이 실험실입니다. 어쩐지 피부가 또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런 면도 좀. 꿀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화장품이 그럼 한 몇 종목 정도 들어있어요?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6개? 6개 정도? 네, 네. 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게 맞다면 113개가 편입 종목수 맞나요? 전체 종목?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관리하는 종목은 한 40개? 3분의 1, 예, 3분의 1. 그 중에서 한 6개니까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셈이죠. 오, 그렇군요. 저 궁금한 게 혹시 조창현 매니저님 엔터도 좋아하시잖아요. 엔터가 이 K-뷰티의 하나의 배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걸그룹들 뷰티 따라하려고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유튜브 많이 본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선순환의 그림도 같이 좀 체크하고 계세요? 사실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K 콘텐츠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이제 서구권에서도 많이 시청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한국 특히 여자분들의 피부가 워낙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식 화장이 되게 핫합니다. 키워드 자체가. 그래서 뭐 선크림도 바르기 시작하고 사실 예전에 이제 색조 이제 미국식 전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화장법이 되게 유행을 했다면은 기초나 뭐 선케어류 약간 이런 것도 해서 되게 유행이라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화장. 네, 그래서 이제 K-뷰티, 한국식 화장을 그냥 모티브로 내세운 한국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시차를 두고 나타난 셈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브라질 이야기도 하셨지만, 뭐 일본, 뭐 동남아, 그리고 미국, 되게 한류가 어쨌든 인기가 올라간 지역들에서 네. 화장품으로 이제 온기가 점점 좀 커지고 있는 오. 모습을 저희가 좀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아무리 드라마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뭐 너무 비싸거나 이러면은 그쵸, 그쵸. 사실 접근이 좀 힘든데 맞아요.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지 혹은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은 가성비를 갖춘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왜 미국에서 이렇게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사실 한류의 그것도 있지만 품질 대비해서 가격이 싸고 뭐 백화점 화장품에 비해서 품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맞아요. 창의력이 좀 돋보이는 제품이라는 게 사실 주목을 받는 요인이고요. 네. 우리 한국 화장품 예전에도 그런 경쟁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하면 유통 구조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는 뭐 세포라라든지 전문 매장 혹은 백화점 이런 데서 많이 팔렸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얼타 같은 그런 이제 인디 브랜드를 취급하는 오프라인 유통이 많이 커졌고 얼타 미국의 얼타 뷰티가 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네 거기 아. 유통 뭐 올리브영 같은 데라고 올리브영 생각하시면 같은, 됩니다. 네네. 백화점 1층과는 조금은 대비되는 그런 유통망이고요. 네. 거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또 추천하는 화장품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통이 바뀐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운때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올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힌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우리 그러면 박성재 매니저께 여쭤볼까요? 네. 너무 약간 말씀한 지 오래됐죠. 너무 기다렸어. 길게 얘기하려고. 목을 축이고. 촉촉하게 축이고 출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중순부터는 이제 상반기에 좀 올랐었던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엔터 이런 걸 줄이면서 네. 작년 중순부터는 지금 반도체 비중을 계속 좀 꾸준히 지금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17년도에 서버 시장이 좀 열리면서 그때 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그때 새로운 좀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음.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 비중이 좀 그때 수준과 좀 비슷하게 좀 올라온 상황인 것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서 이와 연관된 또 이제 ESS 시장이라든지 또 뭐 전력기기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사실 저희가 호황이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 제품 또 이와 관련된 사실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현상에는 좀 두 가지 저는 이제 배경이 있다라고 보는데 먼저는 이제 사실 AI 반도체는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은 여전히 이제 레거시로 분류가 되는 뭐 PC라든지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는 아직까지도 좀 회복이 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에요. 그렇다- 실제로 업황이요? 네, 실제로 업황 자체가. 네네. AI는 워낙 좋지만 그 외의 업황은 사실 그렇게 좀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큰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HBM 초기 이제 선점 효과를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선점에 좀 실패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가동률이 올라오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더디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를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은 그만큼의 좀 이제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 뭐 AI발 훈풍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온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는 좀 확산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AI 반도체로의 투자가 이제 집중이 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이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쪽도 수급이 계속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결국 이제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투자가 또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제 기사들이나 뉴스를 보면은 이제 차세대 HBM 제품에 대한 이제 공급이 가시화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 좀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캐치업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이제 저는 이제 그 AI 중심의 어떤 반도체 좀 온기가 이제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주목하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AI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고객사가 뭐 삼성이나 뭐 닉스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 고객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비메모리 업체들 미국이나 뭐 대만 업체들로도 지금 고객사가 좀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이제 고객사를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서 계속 좀 이제 미래의 어떤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저희가 또 이제 주목하는 아이디어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AI 서버 이제 그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AI 서버 그런 그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이제 전기 인프라도 같이 이제 증가하면서 뭐 이와 관련된 이제 ESS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전력기기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뭐 그 ESS 케이스나 뭐 본체를 만드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초과 그 변압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같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AI,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반도체 랠리. 여기에서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범용 반도체, 메모리라고 보면 되는 네네. 거죠. 네. 이쪽이 좀 소외됐지만 결국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중소형 밸류체인 단 안에서 네네. 종목 선별을 하고 계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버 인프라와 관련돼서 ESS 전력기기 이쪽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상반기까지 좀 투자 비중이 있었던 2차 전지는 이제 거의 다 줄인 건가요? 사실 연초에는 저희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가 그래도 많이 운 좋게 좀 많이 올라져가지고 네네. 수익률을 많이 좀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도 그때 빠르게 줄일 수 있었고 저희가 좀 어쨌든 선호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시장은 네. 성장을 하겠지만은 또 그만큼 또 이제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로 뭐 3, 4년 뒤에 업체들이 특히나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이 어느 정도 뭐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고성장하는 시장에서는 네.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침투율을 같이 늘려갈 수 있는 좀 그런 업체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런 아이템 위주로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투율 중요한 또 전문 용어를 말씀하셨고요. 이 AI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진짜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변압기 그리고 말씀하신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선주
다양한 종목들까지 이렇게 고군인진하고 있는데 피크아웃 우려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싼 종목이에요. 사실 뭐 대장이라고 할 때는 그런 종목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또 어떻게 발굴을 보면 하시는군요. 비슷한 제품을 납품을 하지만은 네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효성 중공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계열사의 뭐 건설사 리스크도 예, 예.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 비중이 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변압기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 네. 그런 이제 사실 성장에서 약간은 소외가 됐었고 근데 반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도 많이 올라오고 또 마진이 또 같이 개선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갭을 좀 많이 줄여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가 또 워낙 하드캐리하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고점 시그널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궁금해요. 뭐 엔비디아 차티스트처럼 네. 얼마 깨지지 않으면 보십시오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사이클을 같이 타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 레벨 자체는 저는 좀 더 계산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당연히 고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날 때, 투자를 네. 적극적으로 할 때, 아. 그때인데 지금은 뭐 사실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는 AI를 제외하고는 레거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굉장히 2년 전부터 네.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네. 여전히 지금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좀 그런 우려 시그널들이 아직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아지면서 네. 투자를 막 여기저기서 늘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텀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 사이클도 보시긴 하지만 이익이 계단식으로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를 추적 관찰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늘리느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시그널을 좀 보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국 대표님 올해는 어떻게 하드캐리 하실 생각이시죠? 저는 이렇게 좀 투자의 특성이 투자 스타일의 특성이 그 꿈보다는 오해에 투자하는 편이고요. 꿈보다는 오해 쪽에 투자하고 사람들은 변하거나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변하지 않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아이템. 10년 전, 20년 전에도 돈을 벌었던 아이템인데 뭐 지금에도 남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인도 시장에 잘하는 롯데 웰푸드나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뭐 거기서 이제 초콜릿 뭐 이런 거 팔고 뭐 빼빼로 팔고 이런 것들 좀 더 선호해서 좀 더 그런 잘하고 있는 걸로 영역을 넓히는 이런 제품들 를 만드는 회사들을 조금 더 보고 있고요. 저는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규제나 너무나 지나친 일종의 그 배당 성향 제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부분인데 이게 밸류 바람 불면서 결국은 정부가 풀어주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은행은 알지? 배당 성향 20%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야, 너하고 이 돈 버는 것도 틀리고 일종의 그 건전성이 이런 것도 다 틀린데 다 똑같이 무슨 머리에 똑같이 이렇게 보면은 모두 그 패딩 똑같은 거 입고 있고 머리 똑같이 바가지 머리 하거나 뭐 군인 머리 깎는 것처럼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규제를 많이 했던 만큼 자기가 규제를 그만큼 하지 않으면 업사이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융 같은 경우에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거나 내지는 최소한 더 괴롭히거나 규제만 하지 않더라도 업사이드가 최소한 외국의 어떤 그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금융 회사들 좀 더 금융 지주들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섹터는 여전히 지주회사들.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하고 지주회사 간 거래가 있거나 얘는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뭐 상품 뭐 로열티 브랜드 수수료도 받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적으로 대주주한테 불리한 지주한테 불리한 일들이 벌어진 경우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실제 제가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한국에서는 발생할 때 이게 중복 상장을 허용해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나 LG엔솔이나 뭐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분할돼가지고 이제 계속 밑으로 새끼를 치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네. 그냥 지주회사거든요. 그 밑에 수십 개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다 100%씩을 갖고 있는 이런 구글도 유튜브 따로 상장하면 밸류에이션 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모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대부분 회사들이 지주회사지만 이게 100%를 갖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그 디스카운트를 덜 받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메릿 지주가 화재나 증권을 100% 자회사하면서 오히려 대주 지분율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은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더 올라가고 유동성은 전체로 커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게 선진적인 지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지주회사들한테 똑같은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력만 된다면 웬만하면 중복 상장 폐지하면 안 될까?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을 위해서는 계속 자사주 매입소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네. 단일 지주회사 체제 중복 상장 폐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를 충분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합을 하거나 내지는 100% 자회사로 되더라도 네.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복 상장 폐지, 단일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해서 결국은 디스카운트 해소되는 회사들이 저는 결국 메리츠처럼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좋을 거다라는 전망 플러스 네. 좀 다짐, 그런 회사들 몇 개라도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향후 뭐 몇 개월 내는 안 되겠지만 네. 1년, 2년, 3년 저희는 뭐 길게 3년, 5년 정도를 최소한 보고 회사를 설득해 나가고 있고 특히 밸류업이 진짜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네. 쌀수록 밸류업 관련된 주주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워킹하거든요. 훨씬 더 빠르게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저평가 빨리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된 섹터들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지만 해낼 수 있다. 해야죠. 멋집니다. 꼭 아, 해내겠다라는 예, 말씀.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익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게 마치 대주주랑은 전혀 상반되는 걸로 이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깨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 저희는 참고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매운맛 20%, 순한맛 80% 하는데 저희는 대주주하고 이해관계가 훨씬 더 맞닿아 있어요. 진짜로 밸류업이 되고 네. 실제로 유동성도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더 커져야지 오히려 자유스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주가가 다소 저희하고 회사와 분쟁처럼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엑시당하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면 당연히 저희는 일종의 그러니까 속칭 양아치 같은 아니, 그런 회사를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런 네네. 사람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없잖아요. 회사의 어떤 대주주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기업 호흡을 갖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투자하면서 진짜로 밸류를 올려가야지 저희는 이게 평판상도 좋고 대주도 저희를 신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액주도 저희를 신뢰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액주를 대신해서 이것을 용언해 준 게 아니라 저희 고객들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전 선량한 관리자 내지는 용기 있는 관리자로서 역할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마냥 적대적인 게 좋아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오해하신 분들께는 어떤 역할을 또 지지하고 계시는지 어떤 책임론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한가투 펀드가 다른 펀드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VIP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꾸준히 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매니저 대담을 앞두고 무려 140여 분의 수익자분들께서 VIP 펀드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주요 질문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한가투 펀드 가입자를 위한 한가한 Q&A 가보겠습니다. 좀 떨리세요? 괜찮으신가요? 혹시 조창현 매니저님 원하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번 하겠습니다. 1번으로 네.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책임 투자로 먼저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7788님께서요. 아내와 저는 연금 펀드의 60%를 VIP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들은 VIP 펀드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투자하기를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랑 눈이 맞으신 조창현 매니저님께서 뭐 아시다시피 70%까지가 이제 위험자산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저는 50%는 한가투에 들어가 있고요. 20%는 뭐 다른 펀드나 뭐 ETF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자산들은 이제 한가투는 아닌데 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들에 거의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혹시 다른 답변 또 갖고 계신다면 들어볼까요? 제가 아마 이 한가투 펀드에 대한 충성도는 제일 높을 것 같은데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일단 펀드 출범 이래 이제 가입을 가장 제일 먼저 가서 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자녀들도 이제 첫날에 다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의 유동자산의 거의 상당 부분이 한가투 펀드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펀드 지분율이 계산해 보니까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마 그 이 펀드의 최대 주주 중에 한 명. 최대 주주이신 걸로. 최대 주주로서 네. 이 투자 기간을 얼마나 권하세요? 저는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오. 예, 제가 은퇴를 해도 저는 계속 저희 회사가 역량이 있다면, 저희 운영하실 매니저들이 테니. 있다면 계속 생각이고요. 정말 명품 펀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걸 좀 보여주고 의지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20년의 노하우를 쌓고 이렇게 네. 훌륭한 매니저들이 내부에서 육성이 된 상태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공펀드를 런칭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그 정도의 양을 싣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서. 네. 어떤 분께서는 댓글에 100년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밸류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 총선 결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고 금투세도 부과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과연 가능할지 이 이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금투세 어떡해요? 이거 시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시는. 최근에 외국 기관들하고도 미팅했는데 네. 그 총선 결과를 외국 기관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총선 결과를 보면서 이거 여당이 졌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네.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은 항상 팩트 중심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야당은 적극적으로 일반 주주들의 전체 주주의 어떤 이익을 옹호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인수할 때 공개 매수 100% 공개 매수 한다든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그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당보다 더 적극적인 이런 밸류 방안들을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인센티브 중심의 세제 개편안 중심의 밸류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찍도 필요한 이런 지배구조 개편 내지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밸류 방안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양 방안들이 예. 같이 됐을 때 밸류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이 된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기회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흑백 논리 이렇게 보기보다는 맞아요. 사실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외면할 생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양당 간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밸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이슈는 아니다. 5091님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 대표님, 저 뭐 뜯어볼까요? 저 PBR. 같은 맥락의 또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저 PBR 주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좋은 저 PBR 주식과 나쁜 저 PBR 주식을 구분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8239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PBR 중에서도 보면은 그냥 부동산 자산이 있거나, 그러니까 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영업권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 PBR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선호하지 않고요. 그 PBR은 결국 BPS, 그러니까 그 순자산의 어떤 질을 보는 건데, 전 볼 때도 이제 순자산이 어떤 얼마나 현금화 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라는 좀 BPS 질을 보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본질적인 부분이면 똑같은 저 PBR이지만 저는 ROE가 높은 저 PBR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ROE가 한 20-30% 되는데 저 PBR이면 땡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PER도 낮고 되게 현금 흐름도 좋은 거거든요. 자본 효율성이 좋아서 자기를 눈덩이를 엄청나게 빨리 굴릴 수 있는데 저 PBR인데 ROE도 낮고 사실은 그게 약간은 덕지덕지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저 PBR. 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이익을 제대로 그것도 효율적으로 많이 창출할 수 없는 자산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ROE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저 PBR의 이 예가 다 나왔습니다. 한번 따로 날 잡고 우리 준철 스쿨처럼 민국 스쿨도 한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밸류업 특집으로 제가 샤이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저 PBR 여기에 대한 오해를 또 풀어봤습니다. 박 매니저님, 저에게 시켜주시면 제가 뜯어볼게요. 저는 아래에서 왼쪽.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현금 비중. 이 질문은 우리 38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시황에 따라 현금 보유 비중이 달라지는지, 달라진다면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매크로 환경을 저희가 뭐 무시하거나 뭐 가소평가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매크로를 좀 보는 부분들은 이 매크로 변화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저희가 가장 이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매크로 상황을 보면서 현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어떤 현금 비중을 막 조절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일단 그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실제로 운영을 시작을 했고, 네. 사실 그 사이에 뭐 매크로를 보면서 뭐 조금씩 이제 뭐 주식 비중도 조절해본 경험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제가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실익이 좀 낮았던 것 같고요. 제가 입사한 이후로 그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를 보다 보면은 항상 또 우려할 보인들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종목에 대한 자신감을 좀 믿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매크로를 보면서 뭐 종목이나 현금 비중을 조절한다기보다는 투자 매력도라든지 뭐 아이디어 강도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네. 현금 뭐 주식이나 현금 비중을 조절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바텀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현금 비중이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죠? 이게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거죠?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아마 4명 다 뭐 3% 언더? 상당히 낮은 편. 상당히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 어떻게 요즘 금리 상황이 또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조 매니저님은?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 변수를 예측을 해서 뭐 위에서 팔고 뭐 경기가 뭐 다시 아래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분명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건 매우 어려운 영역이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30% 이상의 약간 블랙스완급의 뭔가 그런 매크로 이벤트들은 예측을 하고 피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사실 그 사소한 약간 시황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걸 예측해서 현금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실익이 되게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종목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뭐 뜯어볼까요? 전 왼쪽에서 두 번째. 예. 엔터로 가보겠습니다. 7055님께서요. VIP가 엔터 섹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매출이 집중되고 외부 변수에 취약해서 실적 변동성이 좀 큰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치 투자에 적합한 산업일까요? 사실 엔터 산업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많이 맞닥뜨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하이브나 어도 네. 케이스도 뉴스들 뭐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케이스들도 사실 뭐 사전에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그렇다라고 해서 타 산업 대비 뭐 유독 많냐라고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수출 중심이다 보니까 세계 네. 글로벌 경기나 이런 데 매우 민감합니다. 근데 다시 엔터는 그 반대로 사실은 경기에 뭐 크게 민감하지 않은 장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 변수라는 게 일방적으로 더 많다라기보다는 그 변수의 속성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수가 많다라는 거는 꼭 나쁜 점만 아닌 게 변수가 많고 변동성이 발생함으로써 그거를 잘 활용하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최준철 대표님이랑 조창현 매니저님 두 분 다 엔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섹터지만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약간 다르다라는 얘기를 방산 섹터 사례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두 분도 완전히 보는 관점이나 선호 종목이 좀 다른지 어떠세요? 엔터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네네. 것 같습니다. 일단 고를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장단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3사의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예. 아티스트들의 컬러만 봐도 좀 네, 다르잖아요. 특별한 이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기본적인 견해도 같은 게 엔터가 훨씬 더 변수가 많다라고 느끼는 건 엔터 뉴스에 더 많이 관심이 가시기 때문이고요. 화학업체에서 생기는 뉴스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업데이트 되지만 저희가 두 산업에 돈을 다 박아놓고 뉴스를 접하면 사실은 얘는 얘대로 각기 끊임없이 사실 이슈가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엔터는 아무래도 파장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더 그렇게 좀 변동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 어쨌든 섹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4년 동안은 모든 아티스트가 성장하는 구간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약간 어떤 아티스트는 역신장을 하고 어떤 아티스트는 성장하고 약간 이렇게 차별화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어쨌든 뭐 4, 5년 차 이상의 약간 이제 중고년차가 된 아티스트들은 약간은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갓 데뷔하거나 1, 2년 차 아티스트들 중에서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그룹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엔터 산업의 성장이 과거처럼 뭐 무차별하게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고 기획사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충분히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최애 돌은 그대로 멈춰 계신 거예요. 작년에 대답하신 걸 봤는데 에스파와 르세라핌 말씀하셨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셨어요? 어떤 저는 지금 그룹일까요? 그 여돌 최애는 엠믹스고 남돌 최애는 네. 스트레이키즈인데 와, 둘 다 JYP 소속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보유 비중은 JYP가 제일 낮습니다. 제가 얼마나 냉정한 줄 아시겠죠? 냉정하시네요. 좋아하는 아이돌과 좋아하는 주식은 또 다르다. 그건 다릅니다. 아, 예, 저보다는 대중들이 더 좋아하고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조 매니저님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아티스트를 약간 응원하는 목적에서 더 좋아하기 좋아하게 때문에 된다. 그냥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아티스트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간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함으로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엔터처럼 변동성이 큰 섹터는 가치 투자에 안 맞겠지라는 취지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그 본질의 투자를 이렇게 꿰뚫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7055님께 또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거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FNF 가볼게요. 5505님 반갑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와 주가가 반대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준철 대표님이 예전에 휠라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FNF도 혹시 이렇게 인내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 이게 맵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요. 뭐 사실 이게 저희가 공시가 돼 있으니까 뭐 관심도 있으시고 답답함을 저희한테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이 나온 김에 예. 현재 시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의류 투자를 많이 해보면 의류 투자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행도 좀 타고 그리고 경기도 좀 많이 타는 편이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는 또 히트 상품이 나왔을 때 또 빠르게 그게 숫자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고루 있거든요. 근데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앞서서 뭐 중국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낙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는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게 유행이 계속 바뀌는데 지금 이제 큰 로고 플레이보다는 좀 뭐 폴로라든지 그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나 올드머니로? 네, 올드머니로 그런 거? 약간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유행이 조금 더 삐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FNF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거기 계속 맞춰가지만 시차가 좀 존재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은 성장주의 어떤 기대감에서 이제 현재는 가치주로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반영이 많이 됐고요. 네. 명백하게 가치주라고 볼 만한 거는 이 대주주가 현재 지금 가격에서 약간 높은 수준에서 상당량의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지금 업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라고 PR이 좀 한 6배 정도 되니까 싸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아마 질문하신 분도 여기서 다시 뭐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좋아지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키는 결국에 이제 의류 내수 경기 그리고 중국 경기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국내 내수 경기보다는 그래도 중국이 조금은 빨리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복 시그널들을 최근에 예, 보고 회복 시그널들이 계세요? 있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중국의 의류 회사들도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이거 경기 돌아서는 것만 기대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중국 비중이 높긴 하지만 뭐 동남아에서도 성장이 빠르고 최근에 뭐 중동이나 인도에도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다른 브랜드들 그 MLB 말고 다른 신규 브랜드를 또 런칭을 했거든요. 여기서 또 얼마나 성과를 내주느냐, 과거에 그 성공했던 사례처럼 해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필라하고의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 필라도 과거에 이제 타이틀리스트, 아큐시넷에 투자를 해서 그게 지금 이게 단단한 자회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FNF도 그 텔러메이드에 지분 출자를 했거든요. 예, 그것도 똑같은 골프 네네 맞습니다. 브랜드죠. 예. 네. 그게 또 얼마나 이제 잘 또 풀려가느냐 하는 부분들도 기대감 중에 하나인데 뭐 지금 워낙 주가가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한두 개라도 그래도 좀 발현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주가는 여기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이제 가치주의 지점인데 성장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치 투자하다 보면 그 본질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답답함도 호소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또 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크기보다는 이제 변화의 요인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가는지를 추적할 단계다라는 답변을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응원의 마음으로 또 네. FNF를 지켜볼게요. 다음 질문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조 매니저님 딱 2개 남았습니다. 네, 왼쪽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IT로 가볼게요. 9386님, 작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는 말이 많았고 실제 하이닉스 등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펀드 내 반도체 비중이 그리 높진 않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반도체 전망과 함께 비중을 높일 계획 없으신지. 아, 잠깐 저희 아까 이야기 때 짧게 나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멀티 매니저 체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은 일단 제 포트에서는 그래도 반도체랑 이제 반도체와 연관된 아이디어들 비중은 그래도 한 절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50% 이상이고. 네. 그리고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사실 반도체를 보는 또 그 리서치 운영력들이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도 나름 리서치를 되게 그 인덱스하게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트렌드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실적 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AI 수요는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점을 피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이제 코멘트들은 앞서도 이제 설명했듯이 여전히 이제 레거시의 수요가 이제 약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적 투자가 좀 요원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좀 연관된 기업들이 좀 조정을 좀 최근에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형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챗GPT가 등장하고 또 향후에 나올 뭐 소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는 이제 추론형 AI 시장이 좀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시장에는 굉장히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영상으로 만약에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되거나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고용량의 메모리가 더 필요하기 네. 때문에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도 향후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 같은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작년에 사실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이나 닉스에서 2년 전부터 투자를 줄이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장비나 뭐 소재나 부품들이 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반대로 올해 이제 1분기나 올해 상반기에 또 연간으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는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클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떤 주가의 좀 저점도 계속 좀 높아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중도 살짝 더 높일 계획도 네, 있으시다. 네. 뭐 계속 작년 중순부터 늘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답변까지 듣고 이야기를 마무리할 텐데, 입사 동기라는 키워드. 정말 이 가입자 수익자 분들께서 두 매니저님들께도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요, 두 분이 입사 동기라고. 입사 동기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한참 선배인데. 그래서 표정이 아니요, 어두우셨구나. 한참 선배. 여기가 어디죠? 아,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이 VIP 입사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되게 압박 면접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능력이 좋아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저도 이제 대학교 때 투자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같이 투자를 공부하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네. 이제 저희 하우스가 그러니까 VIP 자산 운용이 사실 되게 이제 가고 싶은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꿈의 회사에 네. 들어오셨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입사 당시에는 이제 버텀업 중심의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VIP 자산 운용에 대한 좀 막연한 환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환상이 좀 현실화되는, 실제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회사의 어떤 투자 철학과 이제 리서치 중심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더 이제 신뢰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답변에 또 두 대표님의 미소가 준비한 것 같아요. 환상의 직장, 꿈의 직장에 들어오면 환상이 깨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짜릿한 경험을 진짜 꿈이 현실로 되는 경험을 하셨다라는 최고의 답변. 사장님 앞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따로 인터뷰를 네. 또 찍어봐야 알겠네요. 조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거 아니세요? 예전에 아니요. 영상을 보니까 인턴에서 또 이렇게 넘어오셨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네. 저도 12년도에 대학생 시절에 그 같이 투자 학회 하다가 이제 인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제 뭐 받아서 정식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좀 특징이 저희 말고 이제 다른 구성원들을 보더라도 이제 경력직보다는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해서 커리어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때 같이 그 인턴 했던 사람이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네. 거의 5명 정도 같이 또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가 볼 때는 괜찮다 싶은 오. 사람을 이렇게 픽을 해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스카웃이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박 팀장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을 담당하고 비주얼 있는데 담당이죠. 진짜로 이렇게 피지컬도 그렇지만 이게 정말 지치지 않고 그 하고 나서 가서 또 농구하고 와서 또 야근하고
또 운동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이런 캐릭터라서 최근에 저희가 인사적으로 볼 때는 최근 한 4년, 5년 정도 저희가 그 국내 운영 쪽, 리서치 운영 쪽에서 퇴사를 한 직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 어떤 근간이 돼줬던 그리고 본이 돼주면서 리더를 해줬던 박 팀장 그리고 조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감사한다. 스포츠 팀에서 너무 스포츠에서 좋네요. 쓰는 용어 중에 예. 이제 그 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나가서 이제 스타가 된 선수를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고 한 클럽에 계속 오래 있는 그 사람을 원클럽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두 사람이 저희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원클럽맨인 거죠. 이 평가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아까 또 좋은 얘기 해줘서 좋은지. 이 두 팀장들하고도 뭐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 장기적으로 좋은 파트너십 이런 거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하고 펀드 이어달리 한 것들도 남들 잘 나갈 때 조금 더 그 겸손하고 남들 좀 안 돼 있을 때 좀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저희 펀드 컨셉도 그렇고 조직 문화도 그렇고 네. 저희가 좀 바라는 그런 그 기업 문화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원하시는 또 꿈의 직장에 오시고 싶으신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가한 Q&A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모펀드 수익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응원 메시지를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가슴 벅찰 정도로 너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최 대표님께서 첫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퇴직연금 중 30%를 VIP 자산운용에 맡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민에게도 자산 증식이라는 꿈을 심어주셔서 감사하고 VIP 자산운용을 선도로 앞으로 대한민국 금융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응원이 되게 와닿았던 게 네. 사실 퇴직연금을 위한 펀드로 처음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소중한 자금을 이렇게 많은 자금을 아껴주시는 거에 대해서 볼 때마다 사실 책임감도 들고 뿌듯함도 들고 아 이게 우리의 또 미션이구나 미션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응원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주얼 담당이신 저는- 우리 박 매니저님. VIP 자산운용 대표님들을 보면 주식을 정말 즐기면서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도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두 대표님을 보면서 정말 한결같은 그런 좀 열정과 에너지 레벨을 저도 옆에서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도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박 팀장이 날 잡은 것 같은데. 준비해오신 내용을 다 잘 외우셨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데 다 이유가 그렇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힘을 쓰셨는데 많은 부분 준비된 모습 멋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긴장하고 계신 우리 조 매니저님도 하나 네. 읽어주시죠. 저희 가족 모두가 제 추천으로 VIP 펀드의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훌륭한 수임자에게 위임한 덕분에 마음 편히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어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VIP 펀드 파이팅. 네. 영상을 뭐 엄청 챙겨보고 댓글 챙겨보는 편 아니라서 이제 댓글 이런 응원은 처음 봤는데 뭐 네. 어쨌든 매니저로서 뭐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가슴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VIP 펀드 화이팅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 우리 김민국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내용 또 와닿으세요? 네, 뭐 저는 이 나름 김민국 최준철 대표님의 도서도 다 읽어보았고 작년부터 퇴직연금도 VIP 펀드로 변경 가입 중입니다. 직장 다닌 기간보다 남은 은퇴 시간이 빠르다 보니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파이팅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가출 증명했다고 책도 쓰고 운용사도 만들었는데 정작 정말 저희 독자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운용으로 그냥 그림에 떡일 수밖에 없는 가입 기간, 가입 어떤 한도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쓴 것과 동시에 저희가 그런 펀드를 공모 펀드를 냈던 거거든요. 근데 딱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출제 의도에 맞게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펀드를 가입해서 만족스러운 또 이렇게 저희 동반자로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게 직장 생활 때도 마찬가지고 골프를 할 때 마찬가지인데 제가 잘 치는 것도 좋지만은 동반자들이 이렇게 기분 좋게 라운딩을 마무리하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할 때 이럴 때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펀드 운용하면서 그런 어떤 행복감 그리고 보람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댓글 보면서 참 뿌듯하다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좀 각오가 들었습니다. 소통의 최고의 또 선례를 보여주신 답변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을 또 하나 읽어보면 운용 보고서가 성의 있게 쓰여진 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운용사와 달리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거 네 분이 같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1인 상품의 운용 보고서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터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쓰는데 네. 물론 그거를 압축해서 이제 저희가 이 한가투 펀드 운용 보고서에 담으려고는 하지만 이 넣을 수 있는 칸이 제한이 돼 있어서 충분히 내용을 많이 못 넣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우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운용사와 달리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희 1인 레터에 비하면은 상당히 쓸 수 있는 분량이 적어서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써드리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또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네, 대신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촬영을 네. 좀 길게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예, 못다한 얘기들이 그렇죠.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레터에 감명 받으셨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명 받으셔서 그렇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쭉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감사가 정말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진심.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VIP 펀드가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한 번 더 느끼게 됐는데요. 변하지 않는 투자 철학, 이 성과를 또 입증해낸 1년, 소비자를 위한 보수 구조, 마지막으로 소통의 진심이구나, 진짜 진심인 회사구나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또 소통을 위한 시간은 꾸준히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님. 1년에 한 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훌륭한 네 분의 매니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든든할 것 같아요. 보시는 많은 분들 또 응원의 메시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VIP TV를 통한 소통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자, 그럼 네 분의 변함없는 활약을 기대하면서 약간 회식 재질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가 선창으로 이 슬로건 가까워진 하면 네 분께서 같이 투자 마무리 어떠세요? 대표님 너무 좀 후진가요? 저는 잘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좀 걱정이. 두 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한 번 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진 같이 투자! 투자! 네, 앞으로도 여러분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좀 못한 건데 네. 로맨 많이 쓰고 그러세요? 네.